이래놓고 한국에 여태 그렇게 무기 요청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및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3자 회동을 가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국방부 전문 기자가 배신감을 느낀 표정으로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조국이 그간 엄청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밀려올 거란 생각에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국방부 전문 기자 안드리 페트레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사실을 양심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도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발표는 예고된 대로였습니다. 국방부 언론 담당관 드미트로 중령이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죠. 지난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해 70여 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 내부의 병사들이 대규모 탈영을 감행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불타는 전차들, 퇴각하는 병사들, 그리고 이를 사로잡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죠. 이건 저번 북한군 생포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러시아군의 붕괴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발표가 끝난 뒤 다른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탈영 병사들의 신원은 확인되었나요? 드미트로 중령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실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믿음을 심으려는 조작된 이야기일까? 며칠 전 저는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의 공식 발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북한군의 존재를 부각하는데 그치지 않았죠. 발표 내용은 매일 업데이트되었고 각 메시지에는 특정한 목적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최근 정보통신부는 러시아군의 탈영 사례를 연일 강조했는데 탈영병들의 수는 계속 증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내부가 붕괴 직전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게다가 매일같이 들어온 영상, 불타는 러시아 전차, 탈환된 마을의 장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제가 직접 본 모습들은 달랐어요. 모든 전투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얼마 전 저는 텔레그램 채널 엑자일 노바를 스크롤하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남자가 있었고 제목에는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증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억양의 한국어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부대 인원 40명 중 혁철이와 경환이를 포함해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우들의 시신 밑에 숨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방호시설에만 있으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고 무기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는 이 세상의 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많은 무기를 잃고 우리 같은 북한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말끝마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죠. 영상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북한군의 존재를 강조하는 발표는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생생한 개인 증언이 담긴 영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는 텔레그램 채널의 주인이 적은 자극적인 문구가 뜨더군요. 이제 국제사회는 행동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모든 민주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영상은 예상대로 곧바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가 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의 주요 뉴스 채널들은 이 영상을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군사학 교수를 초청해 논의를 이어가더군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북한군과 러시아군 모두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군은 적절한 장비와 지원 없이 전투에 내몰리고 있으며 러시아군조차 오래된 장비와 부족한 물자로 인해 고전하고 있죠. 이처럼 양측이 협력한다 해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협력은 계속해서 큰 희생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은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 전쟁에서 전술적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겠죠. 한국 역시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 병사의 떨리는 목소리와 한국 측 전문가의 분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이메일 창이 뜨더군요. 안드리, 국방부에서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야. 서둘러 준비해. 편집장 미콜라의 메시지였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이 영상을 국제사회 여론전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런 영상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심리전과 국제 여론전에 쓰이는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이제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군. 저는 혼잣말을 하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로 특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논의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었죠.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소규모로 초청된 기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자료를 훑으며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오직 프로젝트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 남자의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화면 속 병사는 침대에 누운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였죠. 우리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최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전투 중 우리 부대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저는 죽은 전우들 시체 밑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제 눈으로 산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병사들의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단상에 선 국방부 언론 담당관 드미트로 시렌코 중령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군 병사가 전투 중 생포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측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장비와 보급이 열악해 대부분의 병력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돌격 임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군의 지원 병력으로서 주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은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군의 참전 증거를 담은 자료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한국과 같은 중요한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병사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그의 출신과 소속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드미트로 중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자신이 스스로 북한군임을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의 장비가 북한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의 진술 외에 북한군임을 확증할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예컨대 부대 표식이나 신분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영상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습니까? 드미트로 중령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북한군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영상의 진위 여부가 단지 진술과 장비에 의존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문이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았죠. 드미트로 중령은 이어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자료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의 참전을 알리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자료를 외신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영상에서 느꼈던 어색함이 해소되지 않았고 중령의 대답은 오히려 의문만 키웠죠. 특히 제가 제기한 모든 질문이 기밀이라는 단어로 막혀버리니 혼란은 더욱 커지기만 했죠. 브리핑 후 저는 미콜라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편집장님, 저 영상이 진짜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미콜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안드리, 영상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영상이 만들어낼 반응이야. 그의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미콜라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영상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니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종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이 불러올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미콜라는 저를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드리, 전쟁은 총과 대포로만 싸우는 게 아니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런 류의 영상은 북한군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그들의 협력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걸로 우리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의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투 장면에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의 효과를 강조하는 자막을 추가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하이마스가 러시아 전차 대대를 괴멸시켰다는 식의 문구가 있었죠. 이러한 메시지는 미국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더 많은 무기와 자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메시지의 힘으로만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 메시지가 허구로 판명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 의문은 그날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새로운 발표가 예고된 날, 기자들은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벽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노트북과 취재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편집장 미콜라가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중요해.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한 내용일지도 모른다고들 하더군. 저는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북한군 관련 내용입니까?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준비해. 곧 스크린에서 대변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공동작전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러시아군의 전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10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탈영병이 발생했어요. 이는 우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와 심리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어 대변인은 탈영병들이 남긴 장비와 문서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자료들은 러시아군 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마다 자료를 필기하며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발표 내용에 의구심을 품은 듯 손을 멈추고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탈영병 1000명이라는 숫자, 조금 과장된 것 아닌가요? 동료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을 둘러보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을 참지 못하고 미콜라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편집장님, 이런 숫자가 실제로 검증된 건가요? 미콜라는 손을 턱에 괜 채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안드리, 숫자의 진실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야.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나?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거라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 메시지에 얼마나 반응하느냐가 핵심이지. 국제사회가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미콜라는 말끝을 맺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사무실은 잠깐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을 곱씹을 틈도 없이 사무실은 국방부 발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려는 기자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켜고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 있던 후배에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야. 탈영병 1000명이라니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잖아. 그러자 후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터무니없더라도 효과는 있잖아요. 이미 외신에도 알려져서 CNN과 BBC가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이런 숫자를 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믿게 될 겁니다. 선배도 아시잖아요. 전쟁은 진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필요한 건 무기이고 그 무기를 얻으려면 스토리가 필요해요. 후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탈영병 숫자가 과장된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해야 한다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사무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은 각자 맡은 기사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외신 속보가 간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미콜라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안드리, 당장 이거 좀 봐.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 책상에 내려놓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서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고요? 서방이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겁니까?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미콜라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흥분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그 탈영병 발표 있잖아. 그게 상황을 완전히 바꿨어.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 같아. 그는 태블릿을 스크롤하며 또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탈영병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심리전의 성공. 발표 이후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서방이 러시아 내부가 붕괴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심리전의 승리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집장님, 탈영병 발표가 진짜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걸까요? 본토 공격 허용은 이미 논의되던 사안이었잖아요. 미콜라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드리, 중요한 건 논의가 아니라 결정을 끌어낸 힘이야. 탈영병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봐.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의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저는 화면을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표 이후 상황이 빠르게 바뀐 건 분명했지만 그 변화가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일까? 편집장님, 하지만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가 허구라면 나중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콜라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드리,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전쟁은 총과 대포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숫자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느냐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죠. 또 저 소리야. 우리가 얻어낸 결과가 이렇게 크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닐까? 과장된 메시지 위에 쌓인 신뢰는 결국 허물어지는 거 아닐까? 그 의문은 며칠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의문을 직접 풀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방부의 최근 발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동부 전선으로 향하게 되었죠. 국방부가 언급한 지역은 러시아군 탈영병이 대거 발생했다고 보고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대대를 공격해 7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했다고 발표한 지역이기도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발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을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 탈영병이 1000명 정도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 질문에 한 병사가 피곤한 얼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탈영병이 있긴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많았다고요? 글쎄요, 1000명은 좀. 옆에 있던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발표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이 탈영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숫자는 과장된 것 같긴 하네요. 그 정도로 대규모 탈영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곳에선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전투 현장을 좀 더 둘러봤습니다. 폐허가 된 지역에는 소수의 전차가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긴 했으나 전차 대대가 완전히 괴멸됐다는 발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우리는 이 영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겁니다. 옆에서 한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드론 영상에서 보여졌던 파괴된 전차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과장된 것 같지 않습니까? 70대 이상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을 겁니다. 숫자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상징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우리는 할 일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과 국방부 발표 사이의 간극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발표된 숫자는 국제사회의 주목과 단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진실과 멀어지는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이 점차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사에 쓰인 숫자와 제가 본 현실 사이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논의는 언제나 숫자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국방부 발표와 현장에서 본 사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고 결국 그 모순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다시 전선으로 이끌게 되었죠. 이번에는 쿠르스크, 북한군 배치가 보고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던 곳이기도 했죠.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해 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북한군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묻자 군인은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확실히 다릅니다. 돌격 이후 재빠르게 흩어지는 방식이 인상적이더군요. 러시아군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마 그들만의 훈련 방식 때문일 겁니다. 그의 말을 기록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어서 들은 다른 군인의 말은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군과 싸우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하는 숫자들은 늘 한참 부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북한군이 스톰섀도우 공격으로 500명이나 죽었다고요? 애초에 저희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규모예요. 옆에 있던 또 다른 군인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톰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에서 북한군이 타격을 입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희생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공격 후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으니까요.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인 북한군은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대규모 참전을 발표하더군요. 숫자는 항상 위에서 정해지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발표와 현장 간의 간극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어딘가 크게 어긋나 있었죠. 이런 정보들이 전해지는 방식, 그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전과 심리전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쿠르스크에서 돌아온 후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로서의 역할과 전쟁 속에서 국가를 돕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자꾸만 충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이 진실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까지 제 기사는 숫자와 메시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겠죠. 결국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는 장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진실보다는 설득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승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장된 메시지 위에 세워진 신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키이우의 거리에서 거대한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 아래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포기한 승리는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제 질문에 현수막 속 젤렌스키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공허 속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놈들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면서 나중에 전쟁 벌어지면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기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 그때 니들한테도 아무도 무기 지원 안 해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감당 가능하겠어? 멀리 보고 생각 좀 해라 이 멍청이들아. 여기 한국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우크라이나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베일에 감춰진 누군가의 충격적인 일침을 듣고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현재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기자 아나스타샤입니다. 저는 주로 군사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한 3년 전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죠. 사실 최초에는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솔직히 길어봐야 우크라이나 따위가 한 3개월이나 버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전쟁은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반응과 각국의 군사 지원은 전투의 양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다루고 있는 기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거나 각국의 전략과 대응을 조명하곤 했죠.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왔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와중에 웬 러시아 출신 여자가 나와서 떠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한국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현재 북한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 국가의 언론에서도 그렇게들 편향되게 보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세계 질서가 미국과 서방 세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러시아는 그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기만 합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역학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단순히 전쟁 범죄를 저지른 악의 축으로 묘사하곤 하죠. 솔직히 러시아 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하긴 해요. 이런 인식은 여러분들 나라의 언론 보도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언론들은 국제사건이나 상황을 다룰 때 대개 서방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며 보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행동은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상황이나 다양한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복잡한 문제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러시아의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간 답답한 게 아니라서 말이죠. 혹시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최선이며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전쟁이 벌어진 경우에는 그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부터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토를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약 30여 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사실상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군사적 동맹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을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는 끊임없이 동진을 거듭하며 결국 러시아의 국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진출을 넘어 러시아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급기야 2008년에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마치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해보자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이 점점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적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본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던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모두 등을 돌려 적대적으로 변한다면 그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서서히 동맹으로 흡수해왔고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 하면서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려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러시아만 갈아버리면 지구상 모든 국가를 마음껏 통치하고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도 손에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푸틴이라는 지도자는 이 이상 참으면 러시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의 개입이나 우크라이나의 협정 위반 등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자면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न्스크 협정을 대놓고 위반하며 돈바스 지역의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폭격을 가해 친러 민간인을 살해하며 도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도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아랑곳 않고 폭격을 가해 민간인을 학살했죠.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전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세계 여론은 러우전을 선악구도로 나누고 러시아만 악으로 묘사하는데 제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이 이 전쟁은 쌍방이 귀책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민간인 포격만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포격은 알리지를 않으니 오해가 있을 뿐이죠. 심지어 민간인 포격을 먼저 시작한 쪽은 우크라고 훨씬 많이 한 쪽도 우크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참 많아요. 참고로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을 악마로 알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점을 저는 꼭 말하고 싶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러시아 이야기로 구구절절 말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하도 답답해서 말이죠. 사실 크림반도 이야기도 좀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러시아인이라 러시아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테니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놈들은 한국에게 불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 소식에 밝거든요. 한국에서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 그 이유라고 하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특히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범으로 규정된 인물들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참배할 때마다 이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군국주의적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러시아는 일본의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국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국가 중 하나로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직접 경험한 한국 및 중국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가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을 결여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배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한국 전쟁 당시에도 소련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서 군사 장비와 무기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북한에 제공되었고 그들은 당시 소련의 군사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죠. 한국 전쟁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현재 한국에게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점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참고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한국 전쟁이 가져온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전쟁의 인명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물론 공산주의 시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공산주의 그 자체나 한국 전쟁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과거 소련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냉전 시절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힘을 겨루었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행위를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은 그 시절의 군사적 성공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역사적 재조명과 관련이 깊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과거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한국 전쟁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분단, 인명피해 등은 러시아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과거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과 미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무기를 맡겨놓은 듯이 마구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은 과연 상대국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요? 사실 러시아는 한국과 인연이 꽤 깊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사업으로 러시아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기 상환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무기명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불곰 사업은 1990년 대한민국이 소련에 빌려준 돈을 러시아 정부가 갚지 못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와 같은 현물로 일부 상환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국의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최신 기갑 차량과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결국 천국 미사일과 같은 유도 미사일 제작과 기갑 차량 현대화가 가능해졌죠. 참고로 제1차 불곰 사업 때에 러시아에 진출한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되어 2020년대에도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초코파이와 도시락의 주생산업체인 오리온과 팔도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의 국민들이 너무나 찾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도와 오리온 외에도 농심, 롯데그룹 등 식품 유통기업과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와 같은 식품 외 산업의 기업들도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육자 회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물론 최근 상황은 전쟁 문제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틀어져서 아쉽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제1차 불곰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약 2억 1,400만 달러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0세대와 BMP-3 장갑차 30세대, 그리고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게 됩니다. 제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된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는 당시 러시아의 최신 장비로 이후 대한민국 국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T-80U의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 붕소 감속제 기술은 K2 흑표 전차에 적용되었고 BMP-3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K2N21 기획 및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제2차 불곰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였으며 이때 대한민국에는 T-80U 전차 2대, 메티스-M 발사기 156문, 탄약 1만 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3척, IL-103, KA-32A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차 도입분 BMP-3는 포수 조준경의 열영상 장비가 장착되어 야간 교전 능력이 강화되었죠. 이 시기 러시아제 엔셋 헬기 6대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차원을 넘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군사적 이해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이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의 전차 수출 통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사일 개발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은 500kg,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죠. 당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개발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고 미국은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동맹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했어요. 헬리콥터의 경우에도 1950년대에 제작된 헬리콥터가 1990년대에 여전히 운용 중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잦아 신형 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 불곰 사업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을 1980년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자국의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중간 시기에 시행된 이 사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1차 불곰 사업에서 도입된 T-80U와 BMP-3는 각각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당대의 최신 기갑 차량이었으며 신궁 미사일의 원형인 이글라 SA-18 역시 1980년대에 개발된 당시 최신 미사일이었는데요. 또한 제2차 불곰 사업 때 들어온 일류신 IL-103의 경우 미국의 메스칼레로를 대체하고 곧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훈련기로 채택되었으며 KA-32의 경우 우수한 물자 수송 능력과 악천 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산림청을 비롯한 대한민국군과 정부 여러 기관이 도입하게 되었죠. 이처럼 불곰 사업은 대한민국의 군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불곰 사업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제 무기 및 장비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형 무기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한순간에 크게 충족시킨 사업이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국산화 사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무기 도입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한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페트로야첸코 소령이 뻔뻔하면서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고도 5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한국에 긴급히 요청하며 한국인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바라는 게 바로 한국의 신궁과 천궁인데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뻔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신궁과 천궁에 각각 러시아 이글라의 기술과 알마즈 안테이의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곰 사업 때 맺었던 협정 제8조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는데요. 특히 조약 제8조의 경우 재수출 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와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과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대한민국의 무기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수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의 기술이 포함된 신궁이나 천궁을 러시아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신궁과 천궁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어차피 받지도 못할 텐데 목매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말이죠. 아무튼 저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측의 기분이 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쓴소리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슨 도움을 준 국가이고 앞으로는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국가이길래 말이죠. 반면 우리 러시아는 언제나 한국의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였죠. 한국이 만든 대부분의 첨단 무기에는 불곰 사업을 통해 전수받은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고 로켓 기술에도 러시아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로켓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을 때도 우리 러시아는 이를 한국에 제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대량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러시아에서 노발대발하며 한국에 항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겠죠. 자국민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 한국산이라면 어떤 국가든 열받을 일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에게서 드는 배신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러시아도 친한국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결국 북한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번에 파병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유럽 전체에서 지원한 포탄보다 더 많은 포탄이 한국에서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크라이나가 대체 한국에게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퍼주는 것인지 의아하긴 해요. 더군다나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 더 원하기만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까지 하는 나라의 말이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필승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미사일인데요. 하지만 독일의 숄츠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독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점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국이 러시아와의 긴장을 감수하면서도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러한 상황은 전쟁의 양상은 물론 유럽 내의 외교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한 북한의 파병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급하게 이만 가봐야 하는데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기자 안드리 씨, 그리고 러시아 기자 아나스타샤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